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 히틀러와 괴테,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 q. 지배자의 정치 이념을 주장했던 철학자가 있었을 듯합니다. a. 역사적으로 보든지 또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권력과 지배욕이 얼마나 강했는가, 또 강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대 초기에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상가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낸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가리켜서 근대에 처음 나타난 정치 철학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마키아벨리는 권력이 전부이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하고 가장 소중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인 질서나 가치관을 무시해도 괜찮다. 권력이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권력은 모든 것을 소유해도 된다라는 학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마키아벨리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점점 역사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되면서 약화되는 것 같은데,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이고 철학자고 한때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는 니체를 모르는 사람은 사상에서 뒤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권력의지라는 저서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간의 식욕도 성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소유의 한계가 오는데 권력의지는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의 권력의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이 인간과 사회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큰 길이라고 철학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사상을 게르만 민족과 연결시켜서 게르만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는 게르만 민족을 지배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르만 민족의 권력은 인류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중추국가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전쟁에 패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쫓겨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때 무솔리니가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 숨겨져 있는데 히틀러가 전선을 넘어 헬리콥터를 보내서 무솔리니를 구출합니다. 당시 독일이 세계 최초로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깜짝 놀랍니다. 한밤중에 무솔리니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무솔리니가 의기소침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히틀러가 그에게 장정이 잘된 니체 전집을 보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의욕과 의지를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히틀러도 권력 의지를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 들면서 생각해보니 니체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 권력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가 악마에게 경배해도 괜찮다라는 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마키아벨리와 니체는 그런 과오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정치가 전부라거나 정권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q. 약육강식의 자연질서처럼 정치가 전부라거나 정권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지요? a.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휘저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3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업적은
알렉산더 대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 코스 중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2000년 된 나무, 2300년 된 적송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1000년, 1200년 된 나무는 어린 나무에 속합니다. 수령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나무 하나를 잘라서 나온 나이테에 각 나이테가 생성된 때마다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이테 한가운데에서 조금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해, 에이브러햄 링컨이 죽은 해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가 2300, 400년이나 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위대한 정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복종 때문에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이 넓은 대륙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거론되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해졌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프랑스인들 중에는 나폴레옹을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의 파괴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증주의 철학을 창설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과학자인 오기스트 콩트는 실증주의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달력을 1월, 2월, 3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달, 제너의 달로 바꿔 부르자고 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달에는 세계 문화운동을 하고 제너의 달에는 세계 복원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에 공헌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네로 달, 나폴레옹 달처럼 악인들의 달도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이런 사람은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몇몇 교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동양 철학을 전공한 한 교수가 마오쩌둥이 영웅은 영웅이에요 라며 세계의 어느 지도자도 10억 명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유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그건 그렇지만 마오쩌둥이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역사에서 버림을 받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세계를 쥐고 움직였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영웅이라거나 그가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죽자 결국 그는 역사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天安문 광장에 왜 아직도 마오쩌둥이 초상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주의 창설자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생명의 꼭지가 마오쩌둥입니다. 그 꼭지가 떨어지면 공산당은 힘을 잃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공산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덩샤오핑입니다. 마오쩌둥은 관 속에서 썩지 않게 방부 처리되어 중국인들에게 영원히 남고 싶어 했는데 덩샤오핑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로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 마오쩌둥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덩샤오핑의 아들은 마오쩌둥의 사인방이 고물 밖으로 내던져 하반신 불구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저우언라이를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은 덩샤오핑을 중국의 지도자라고 여기고 존경합니다. 중국 젊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마오쩌둥이 없었다면 결국 중국의 혁명은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우언라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다 타서 죄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우언라이의 마지막을 보면 그의 지도자다운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저우언라이는 담당 의사에게 나는 이제 더 돌보지 말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라고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도 덩샤오핑처럼 매장하지 말고 화장해서 위에를 조국 산하에 뿌려달라고 유언했습니다. 매장하면 기념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인민의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러시아의 레닌입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치 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이 레닌의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마오쩌둥도 쿠바의 카스트로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도 자신이 레닌의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조차 자신이 레닌의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도 후계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탈린이 정치적 권력자로서 한참 공산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스탈린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 때문에 100년 동안 소련은 후퇴했습니다. 그 후 소련에서 스탈린의 동상이 철거되었고 세계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치 권력이 잘못되면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 정치는 전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비슷한 사회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인들은 모두 히틀러가 독일 역사와 세계 역사를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때문에 독일과 세계 역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파괴될 수는 없었습니다. 1961년, 62년에 미국의 대학과 미국 교회에 가보면 독일 학자들이 전부 망명해 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것입니다.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동안 독일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독일이 2등 국가로 떨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 히데키 수상이 세계 역사를 건설하는 3대 지도자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원흉인 그들의 처우는 모두 비참했습니다.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자기 시신이 적군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세상 떠나기 전 부하들에게 소련 군대가 내 시신을 찾지 못하게 화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시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솔리니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서 잡혀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무솔리니의 시신을 밀라노 시장 거리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며 비웃었습니다. 또 도조 히데키는 메가더 사령부에서 전쟁 범죄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었는데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른 채 밤이 지나 아침이 오면 오늘은 살았구나, 또 하룻밤이 지나면 오늘은 살았구나 하며 지내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세 사람을 독일인, 이탈리아인, 일본인들은 역사를 건설하는 위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절대로 정치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도자들은 정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야 합니다. 종교계, 교육계, 사상계, 경제계, 의학계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대통령은 그들을 키워주고 지원해주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Q. 구약에는 비유적으로
가시나무가 왕 노릇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노릇의 이야기는 맹자에도 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계시고 형제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한 것이 첫째 즐거움이다. 우러러 하늘을 탓하지 않고 엎드려 남에게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둘째 즐거움이다. 천하의 탁월한 재주를 얻어 그를 가르치는 것이 셋째 즐거움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군자삼락에서는 왕 노릇은 군자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두 번 강조합니다. 논어위정편 1장에서는 공자께서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비유컨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어도 여러 별이 이를 향하여 돌고 있음과 같으니라 하며 이상적인 정치는 덕치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으로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무력이나 강압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사로잡지 못합니다. 높은 덕망 앞에서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여 모여들게 됩니다. 공자는 이것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별의 세계에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맹자에서는 왕 노릇은 군자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공자는 지배자를 넘어서는 덕스러운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배자와 지도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A. 중국天安门 광장에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중국 국가박물관에 대한 것인데 장제스 정부가 대만으로 가면서 문화재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정작 박물관에는 볼 것이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마오쩌둥 기념관에 대한 것인데 마오쩌둥의 유해가 안치된 그곳에 중국 사람들만 들어가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도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의 기념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지배자는 있지만 지도자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20세기에는 세계적으로 영웅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도 영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영웅 훈장은 소련의 공산국가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스탈린도 영웅 훈장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지배자와 지도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두 사람,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의 묘소를 보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신적 아버지입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1961년 처음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의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벤자민 프랭클린의 묘소를 찾아보자고 하다가 못 찾고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 그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봤더니 그냥 보통 돌을 세워두고 거기에 프랭클린의 묘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배 교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언제 좋은 대학이 됐느냐 하면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많을 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야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존경받는 작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지배자와 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왕노릇과 같은 권세나 명예는 그 자체가 소유해서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마오쩌둥, 김일성, 스탈린이 그것을 소유하려 했던 지배자라면 워싱턴과 프랭클린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 덕스러운 지도자이며 미국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왕노릇을 섬기기 위한 직책으로 봉사의 대가로 주어지는 명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명예는 없는 법입니다. 권세와 명예를 위한 소유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Q. 왕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은 겉만 화려하고 내용은 없는 물량적인 세력이 전부인 줄 알고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A. 고대 역사에서 세계를 뒤흔든 인물이 알렉산더와 징기스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겨진 것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14살 때부터 그의 가정교사였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게 되자 가정교사 일을 끝내고 아테네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는 남긴 것이 없는데 조용히 살다 간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은 아직도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더 소중한 일을 했는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는 없이 물리적 가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범 히틀러가 죽고 제2차 세계대전도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9년은 독일의 시인 괴테의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괴테의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괴테의 정신을 높이 사는 전 세계 사람들은 위대한 시인의 200주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며 여유 있는 나라에서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 아스펜이라는 곳에서 괴테 탄생 200주년 기념 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독일과 전쟁을 했던 전쟁 상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승리하고 독일이 패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저지른 짓을 보면 괴테의 20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 행사를 맡아 음악회를 열고 토론과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 괴테 탄생 250주년에는 전 세계가 그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50주년에 맞춰 괴테 전집을 번역하고 그와 관련된 음악과 연극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히틀러와 괴테를 비교했을 때 누가 역사를 건설했습니까? 누가 인류 역사에 희망을 줬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치 판단입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 정치에만 몰두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때문에 건설되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파괴되는 게 더 많을까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확실히 정치와 정권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치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크리스천다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정치로 인해 우리가 짊어지게 될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정치를 열심히 하는 나라는 대부분 불행합니다. 정치에는 조용한 관심과 애국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Q. 두보가 시리에 빠진 친구의 아들에게 시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수해를 보았나 그대는 이라는 시입니다. 길가 버려진 연못 못 보았나 그대는 저 앞 부러진 오동 못 보았나 그대는 죽은 나무 100년간의 검은 고되어 고인물 열말 교룡 숨기네 관뚜껑 덮어야 대장부일 시작인 것을 지금 아직 늙지 않은 그대 이렇게 시들고 초라해지는 산속 머물고 다닐새 산 깊은 골짜기 끝 벼락천둥 도깨비 또 미친 바람뿐
관뚜껑 덮어야 대장부일 시작인 것을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역사를 돌아보아도 유익할 듯합니다. A.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의 기념관을 통해서 지배자들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무덤은 나폴레옹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애국심이 통하는 나라,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국가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영국인들은 처칠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구해낸 공로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등은 셰익스피어이고 2등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당시 처칠이 그렇게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국사를 전공하신 김성식 교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처칠에게 국회의사당에 역사를 건설한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걸었는데 당신의 초상화도 걸기로 했으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칠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산 사람의 초상화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니 나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내가 죽고 10년 후에 내 초상화를 걸지 말지 결정해도 좋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후 처칠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장을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의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가 가족장을 고집한 이유는 자신의 장례로 인해 많은 공무원이 시간 낭비하고 국력 낭비하고 나라 돈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처칠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지도자를 통해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줘서 5년 동안 대통령을 맡아왔는데 역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대전 국립묘소로 가든지 안 가든지는 가족들에게 제안할 건 아니고 장례만은 가족장으로 할 테니 나 때문에 국민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나를 기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가족장을 한다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보고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비교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더 크리스천다운 선택일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고당 조만식 선생을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만식 선생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완전히 크리스천다운 해석을 내렸을 것입니다. 관뚜껑 덮어야 대장부일 시작인 것을 이라는 표현은 삶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남기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고 즐겁게 살기보다는 사회에 가볍게 기여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며 행복을 나누는 삶이라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Q.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 히틀러와 괴테처럼 빌라도와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 지금은 역사를 평가할 때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까봐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카이사르에게 속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금요일 아침에 죄인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세력 앞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카이사르의 세력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100년 뒤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로마는 가톨릭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당시 로마는 없어지고 기독교는 지금의 로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군중같이 역사를 보지 말아라. 그래서 내 옆에, 내 주변에 정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즉 어리석은 군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못한다고 해서 크리스천들까지도 가치 판단을 못하면 그때는 빛이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크리스천은 옳고 그른 것, 버릴 것과 남길 것,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과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분별하여 가치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역사와 떼어서 논의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 역사만 얘기하지 우리의 역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 시대의 역사가 필요하듯이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20세기 초반에 생겨서 20세기 끝날 때 무너진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정치적인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키운 나라는 미국입니다. 공산주의가 미국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키워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빌라도는 저 위에 있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둘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지난 후 빌라도를 키워준 로마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로마가 탄생해서 기독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시작해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이탈리아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퍼져갔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십자가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기독교가 역사를 심판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논의해야 합니다. 짧은 생각.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명성이 자자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디오게네스가 누운 채 나는 디오게네스 개요 라고 말하자 알렉산더는 당신은 대왕인 내가 두렵지 않소 라고 물었습니다. 둘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선원자가 맞소 라는 디오게네스의 물음에 알렉산더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선한 당신을 두려워하겠소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라고 물어보니 철학자는 귀찮다는 듯이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옆으로 비켜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례한 저놈을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라고 부하들이 나서자 알렉산더는 그들을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디오게네스는 나도 만약 내가 디오게네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내 유해를 땅에 묻지 말고 맹수들이 먹이로 던져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관뚜껑 덮어야 대장부일 시작인 것을 이라고 역사는 말하는 듯 합니다.